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인생의 애드립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입니다. 사실 오늘 또 뻔한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냥 건너뛰어보려고요. 그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너무 뻔한 이 패턴을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뻔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정말 뻔해. 이래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배 감독 어때요? 뻔하네. 그지? 네. 다음 주부터 준비할게요. 뻔한 오프닝으로. 그지. 이거 하나씩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만한 연구 같은 재미가 있었다고, 우리가. 오늘의 리서치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그렇지. 아니면 뭐,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이러고 지나간다든가. 뜬금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허를 좀 찔러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찌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후반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하기 전 카톡으로 대화를 엄청 많이 했는데 재치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살뜰히 챙겨주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연애를 쉰 지 몇 년 지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2주 정도 연락만 주고받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낯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얘기할 때는 저의 영어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도 재밌게 대화했습니다. 저보다 7살 많은데 백인들은 동양인보다 노화가 빠르다더니 정말 나이에 비해서 너무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미 사진을 보고 얼굴을 알았음에도 실제로 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성의 외모를 안 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첫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엊그제 두 번째 만났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싫었어요. 그 사람과 손을 잡았을 때 소름 끼치게 싫다는 느낌이 뭔지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5년쯤 산 사람이라 그런지 대화는 잘 통했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학계에 있는 분이라 그것도 잘 맞습니다. 그러나 막상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조금 떨어져서 걷고 싶고 유유. 제가 궁금한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몇 번 봐도 낯설은 것일까요? 두 번째 만나서 싫으면 아무리 대화가 잘 통해도 진전이 없을까요? 아니면 대화가 좋은 것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는 누군가가 그냥 필요했던 것일까요? 주말 내내 출근하고 새벽까지 과제에 허덕대면서도 이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워서 친구한테도 차마 연애 상담을 못하겠어요. 유유. 네. 야, 만난 거를 이게 보니까 무슨 데이팅 앱, 소개팅 앱 이런 걸로 만나셨을까요? 소개팅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진으로만 보다가 사진으로는 얼굴을 봐서 알고 있었는데 만났는데 그랬더라 하는 거 보니까 미리 지근거리에서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소개팅도 지근거리에서 아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주면서 사진은 주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인데 한번 만나볼래? 그렇지. 이렇게 했을까? 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살갑게 챙겨주는 카톡이 너무 좋았대잖아. 네. 그쵸?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기대랑 너무 달랐다. 네. 기대랑 너무 달랐다의 요는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싫었다. 라는 걸로 읽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국적이 상관이 없다면 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국적을 빼. 외국인이 그렇죠. 아니라면. 그렇죠. 네네. 한국인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일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나이 든 남자 싫은 거지. 좀 약간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근데 내가 참 이렇게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앞에 보면 나의 영어가 편하지 않았는데도 재밌게 잘 대화를 해준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5년 동안 한국에 살아서 그런지 말이 잘 통한다. 한국말을 쓰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잘 통할까? 그렇잖아. 그렇지. 네. 본인이 영어가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않음에도 잘 대해준다는 어떤 애티튜드가 좋았던 거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도 5년을 한국에 살아서 문화에 대한 이런 이해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도지, 이 사람이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데, 국적이 문제인가요? 이런 신화화를 하고 있다. 근데요, 이미 예. 보내주신 사연에 마음 상태가 딱 정확히 드러납니다. 소름 끼치게 싫다는 느낌이 뭔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본인 또 그렇게 적어. 야, 그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아이, 소름 끼치게 싫은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 그렇죠. 네.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성이나 네. 나의 판단이나 내가 이때까지 어떤 선택의 결과로 알게 된 나의 어떤 경험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소름 끼치게 싫다는 느낌이 뭔지를 저는 사람 말고 새한테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 이게 뭔지 알아. 야. 걔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싫어. 심지어 가끔 와서 나한테 살갑게 대해줘. 근데 난 미쳐버리, 머리털이 다 서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배 감독이 새에 대한 네. 태생적인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공포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물론 노력을 하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어깨 위에 앉는 걸 내가 허락해 줄 수 있는데, 뭐 굳이 새랑 이럴 필요가 없잖아. 고양이랑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름 끼치게 싫은 경험을 느끼고야 말았다고 하셨잖아요. 더불어, 막상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조금 떨어져서 걷고 싶으시대잖아. 아, 근데 우리가 여성 패널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요건 조금 걸립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남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뭐 100% 단언할 수 있는데 남자는 정말 싫어. 첫인상이 싫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래서 관계가 진전할 가능성이 벼락을 맞은 확률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은 높았죠. 근데 처음에 뭔가 그런 소개팅이다 하고 만났는데 첫인상이 별로야. 그럼 정말 현저히 줄죠. 그렇죠. 가능성이. 아니 그거 친구도 그냥 친구고 지인이고 이렇게 알다가 발전하는 것도 여기는 하면 되겠어. 이 가능성이 있겠어. 라고 분류해둔 그 부류의 바운더리가 있다. 그렇지.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분과는 아무리 뭘 해도 무인도에 둘이 있어도 네. 안 된다. 남자들은 그 태생상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소름 끼치게 싫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이게 마음이 바뀌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여름 작가가 없다고 고개를 없나요? 없대. 없습니까? 네. 한 번 싫으면 실패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뭐 남자 여자의 차이도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안다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집 앵무새를 보면 방에서 빨리 나가고 싶고 좀 떨어져서 걷고 싶어요. 그게 소름 끼치기 싫은 경험이야. 그건 극복이 안 돼. 네. 자, 보내주신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몇 번 봐도 낯설은 것일까요? 아니요. 조지 클루님은 그랬겠어요? 그치. 아니잖아. 다를 수 있지. 옆에 조지 클루니가 있어봐. 낯설긴 뭐가 낯설어. 조지 클루니도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조지 클루님은 그랬겠어요? 아닐 거 그렇지. 아니에요. 네. 이 사연에 나오신 분보다 조지 클루니가 나이가 많아요. 네. 그렇죠. 조지 클루니는 50대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방금 배 감독의 새 이론과는 상충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 딱 보는 순간 이게 근데 앵무새가 색깔이 다른 앵무새라고 그럼 괜찮아지냐? 그게 아니야. 새장에 있는 앵무새에게는 그런 소름이 돋지 않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발현된 거예요. 그 새가 내 어깨에 올라오는 순간 얘가 나랑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을 수 있는 애네? 라는 순간 이게 탁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장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조지 클루니든 뱅킹슬리든 상관이 없는데 새장 밖을 나와가지고 나와 지금 손을 잡고 걸어가자면 이제 이 조건이 딱 발동이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쵸. 반론을 제기하고 싶네요. 조지 클루니랑 손 잡는다고 해서 싫을까? 그건 네. 난 과감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 두 번째. 그래. 두 번 만나서 싫으면 아무리 대화가 잘 통해도 진전이 없을까요? 요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모르니까. 근데요, 두 번 만나서 싫은 정도란 게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면 안 싫음의 됩니까? 정도란 게 있는 거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봤는데 크게 호감은 별로 없고 그냥 글쎄 잘 모르겠다 정도라면 네. 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소름 끼치도록 싫고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네. 좀 떨어져 걷고 싶은 정도라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본인도 그 정도로 지금 자기가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게 슬픈 것까지도 표현하셨어요. 네. 근데 집에 빨리 가고 싶다니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신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름 끼치도록 싫다가
연인이 되셨거나 부부가 되신 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선물 드릴게요. 그래, 이건 궁금하다. 진짜로 선물 드릴게요. 이건 궁금해. 센 걸로 드릴게요. 뭐 그래. 술친구 한 박스 이런 거 말고 그렇지, 진짜 센 거 그렇지. 드릴게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거를 들으시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으시다가 그렇게 할 수가 내가 언니가 한번 해줄게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우리 남편이 말이야, 원래, 난 걔를 군뱅이로 봤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기다립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건 제보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대화가 좋은 것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는 누군가 그냥 필요했던 것일까요? 예스. 네, 그렇죠. 그건 뭐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사실 우리가 날 때부터 나는 약관의 나이에 명동을 거닐다가 그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항상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인데 얘가 바로 걔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그냥 단지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약간 너무 신화화하고 있다. 남녀의 만남을 너무 신화화하고 있다는 느낌? 나 있잖아요. 연애 쉰지 오래되셨다고. 감을 많이 잃으신 겁니다. 네. 그렇죠. 연애 쉰지 오래됐기 때문에 감도 많이 떨어졌지만 누군가 옆에서 살갑게 챙겨주는 느낌이 많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챙겨주니 좋은 거지. 네. 네. 아니 그러면 대화하는 건 괜찮다며. 카톡을 계속 이때까지 주고받듯이 계속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거닐고 싶다는 욕망도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얘가 약간 좀 왁구가 좀 좋았으면 이런 지금 본인의 욕망을 직시하셔라. 네. 대인도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더 직시해야 될 것은 대인 드한과 과연 대화가 원활하겠냐. 김 선생과 대화가 원활하겠냐. 네. 사실 김 선생과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영어 좀 쓰고 싶다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사연의 그냥 결론이 좀 괜찮아 애랑 영어 쓰면서 외국이랑 사귀고 싶은데 내가 너무 이거 차별하는 건가? 뭐 이렇게 지금 본인이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욕망은 솔직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멀쩡하게 잘생긴 젊은 외국 사람이랑 다시 소개팅을 해라. 그렇죠. 네. 네. 그렇지. 네.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머리털 쭈뼛쭈뼛 서잖아요? 포비아가 있는 겁니다. 피부색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거야. 그럼 본인의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뭐든지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야 논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분 딱 한 번 만나놓고 외국인에 대해서 제가 포비아가 있는 건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모르는 거죠. 몇 번 더 만나보고 백인도 한번 만나보고 흑인도 한번 만나보고 프레토리코도 있고. 페르토리코도 있고 네, 뭐 맞아요. 라틴, 아, 뭐 그럼. 러시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쭉 다 만나보시고 그래도 불편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을 만나셔라. 그럼 됩니다. 그럼요. 자, 아무튼 이분한테도 술친검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네. 술을 드시고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짜 이제 막 던진다, 막 던져. 자, 뭔가 정말 참신하게 뻔하다. 진짜. 와, 정말. 방금 말투도 되게 그냥. 네. 어. 건성건성. 건성으로 했어. 빨리 아이. 퇴근하고 싶은 말투. 소름 끼치도록 싫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새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김 선생의 따발총 시간 새신자 소개입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축복할 준비하시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912 난객 단발머리 좋아 돌돌 모니터링 몽호접 미세먼지 없는 세상 배춘식 비가 오아 뾰잉뾰잉 새콤달콤이 세렌디피티아 아비르웰라 알라딘 지니 오스카 83 인생은 줄 잠시 건물 잠자는 복공 집모사랑 테마도시 퓨러티 19 호랑이 형님 히유 168번지 64052487 LIRC SKY 마인드 71 나빌 셀링 YSS 7178님까지 네. 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코를 찔렸다. 야, 환영은 더 주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정말 이 사람도 오늘, 이걸로 웃기려고, 이걸로 웃기려고? 미안합니다. 대박이다. 코를 찔렸네. 환영합니다. 멘트를 뺏겼어. 나 이 순간을 뺏겼다고. 저희가 큰 숨 쉬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신했다. 넘어가. 오늘. 좋았어. 이렇게 한 건 하나요? 저는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 다 착석했어. 만신창이가 됐어. 정말 참. 큰일이네. 네. 다음번엔 제가 허를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묘하게 신경전이다, 이거. 언제 한 번씩 하나.
I'm listening to the Kim Pro Show.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야부리. 네. 지난주에 저희 재개봉 행사 했는데요. 네, 명동에서 수요일 날 러브 액츄얼리 행사를 했죠. 네. 네, 행사를 할 것도 없는 그냥 같이 영화 보기. 그렇죠. 네, 수줍게 잠깐 인사하고. 근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야, 영화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거는 또 오랜만이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같이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웃을 타이밍이 되니까 다들 네. 하하하고 웃으면 웃고. 굉장히 관대하고 그렇죠. 굉장히 막 탄복하면서 영화 보고 네.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친구들끼리 같이 영화 보는 느낌. 네, 약간. 점점 더 감정이 고조될수록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 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구나. 네. 아는 사람들끼리 영화 보는 게 그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관 크게 하나 빌려가지고 14년 만인가요? 14년 만이죠. 러브 액츄얼리. 물론 중간에 뭐 재개봉했겠지만 하긴 했지만 네. 처음 나온 뒤부터는 한 15년 됐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영화가 훌륭합니다, 진짜. 네. 이 영화가 이렇게 참 잘 만든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집에서 볼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 다르죠. 네.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지. 네. 야, 근데 맨 앞자리에서 봤는데 좀 힘들더라. 앞자리는. 고개를 뒤로 많이 제끼고 있더라. 네, 거의 뭐 아이맥스에서 보는 줄 알았어.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다음 달에 저희가 매드맥스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 난관에 봉착했어요. 매드맥스를 틀려면 영화관에서 틀 수 있는 영상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상 소스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DCP 소스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블루레이 갖다 틀 수는 없잖아요. 극장에서 보는데. 그래서 DCP 소스를 영화 배급사에서 받아서 틀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매드맥스 DCP 소스가 국내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받아와야 된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직배사, 그러니까 직접 배급하는 네. 영화라서 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수입을 해온 회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소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사기에서 플레이가 되는 형태의 이제 그 DCP인데 네. 그게 직배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와 있는 요 이제 분사라 그럽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지사. 네. 다 돌려보내요. 그쵸. 유출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본사에다가 컨펌을 받아야 돼, 보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김프로쇼에서 한다고 이거를 본사에서 줄 것이냐? 이 매드맥스가 워너브라더스 영화인데요. 워너브라더스 한국 지사도 아니고 본사에 한국에 있는 팟캐스트 김프로쇼에서 단체 관람을 하기 원하오니 매드맥스 소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다 치니. 얘들이 뭐야? 이게 약간 그러기에는 저희가 아직은 좀 작지 않나. 누구? 어디? 극장 하나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개봉하는데? 전국 한 100개관 하나? 아니요, 한 개관. 개. 하루. 네. 그것도 딱 한 번. 많아봐야 한 400명. 아무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도록 도전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해보고요. 네. 안 되면 다른 영화 선정해가지고 한번 할 테니까. 네. 새해에는 저희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좀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폴도 좀 해보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하여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좀 그거는 기다려주십시오. 새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싸지르면 다 하니까 네. 좀 기다려주시고. 네,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김프로쇼 재개봉 두 번째 영화 관람을 잘 했고 이제는 진짜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올 한 해가. 네,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또 일이 진짜 많았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계속 생겨? 진짜 다이나믹한 코리아 같아. 네. 그래서 일단 제천에서 있었던 스포츠센터 화재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참 생기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이렇게 생기고 말았네요. 네, 29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네, 사우나가 2층에 있었는데 거 워낙 내부가 이제 미로처럼 생기기도 하고 통유리가 또 두껍고 하니까 네. 1층 천장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며칠 전에 거기 전기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거기서 이제 뭐 합사원이 일어났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차들 다 타고 이제 막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질식을 대부분 한 것 같은데. 화재는 대부분 사실 질식 때문에 그렇죠. 크게 일어나죠. 1층 주차장에서 발화가 돼서 쭉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네. 사우나라는 게 구조가 좀 그렇잖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촌각을 다투게 구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불 나고 한 4, 5분 만에 뭐 건물 외벽으로 번져가지고 막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막 네. 감싸던데 7분 후에 소방차가 도착을 했는데 그나마도 뭐 불법 주정차하고 막 이런 차들 치우느라고 또 오래 걸렸죠. 세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356개인가요?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하나도 작동 안 했다 그래요. 그걸 수도관을 잠궈놨다고 건물주분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좀 큰 일이어서 마음이 아픈 사고가 좀 있었고 이게 맨날 사고는 터질 때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다 그런 얘기를 올 1, 2년 뭐 몇 년 사이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꼬맹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뭐 삼풍 무너졌을 때, 또 그 전부터 올라가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이란 부분에 대해서 성숙해져가는 속도가 느리다,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소방관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네. 장비가 노후화됐고 뭐 이런 게 이렇게 큰 사고 터지면 항상 잠깐 나왔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렇죠. 정치인들 가가지고 또 거기서 뭐 가끔 또 뻘소리 하시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비가 부족하니까 장비를 사줘야 된다. 사람 늘리지 말고 장비를 사 이따위 소리 하고. 그리고 저희 예산안 얘기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소방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예산이 합의가 안 돼서 계속 밀렸잖아요. 네. 이런 일들 때문이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전히 참 후지다. 그럼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소방공무원 증원하는 거에 반대를 했으니까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장비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돈을 쓸 때 먼저 써야 된다 이렇게 또 비판을 막 하더라고. 정말 헛소리 잔치지 진짜. 꼬매고 싶었어 그 입을. 그랬더니 보다 못한 이 소방공무원이 인터넷에 또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속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거기에 4명이 정원이래요. 차에? 네. 근데 3, 4명이 탄대. 근데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도 소속인 거야.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보통 도 소속은 차 하나에 1명 탄대. 어떻게 그래? 그래서 공무원 숫자 적어서? 그리고 자기 센터에는 네. 소방센터에 차가 13대 있는데 네. 인원이 10명이래. 사람이 없어서 차가 다 못 나오는 상황인 거네? 근데 이런데 차를 바꿔주자고? 장비를 바꿔주면 됩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제천 관할 소속은 아닌데, 아마 자기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황이 비슷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는 그 65mm 호스를 들 수가 없대. 수압이 너무 세서. 그거 못 들어 혼자서. 네. 그래서 보통 2, 3명이 붙잡고 해야 되는데,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40mm짜리 호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들고 해봐야 수압이 약하니까 다 진압을 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충원이 좀 돼야 된다라는 취지를 이제 막 글을 써놨던데, 그 글이 지금 계속 공유되고 있고 하니까 한번 그렇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제천 화재에서 보여줬던 정부 당국의 대응 자체는 그래도 기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하는 소리들은 그냥 말잔치인 것 같고요. 당장 벌어진 일 자체가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사망자나 부상자를 줄일 수 있는 그 여건은 되게 안 됐지만 정부 당국에서 보여주는 대처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바로 제천으로 내려가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현장 방문해서 유족들 위로하시고 이 부분은 많이 비교가 돼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유리창을 왜 빨리 안 깼냐라고 초기에는 언론들이 막 지적을 했던데 그러면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 그렇게 쉽게 깨고 막 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쵸. 뭐 그런 해명도 있고. 네.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뭐 면밀하게 조사를 하니까 그것만으로 다 되진 않겠습니다만 네. 다시 이런 아주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차곡차곡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저희 이제 김프로쇼 청취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천 사고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형태의 어떤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다 싹 나쁜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뉴스에 등장해서 국가 또는 소방 당국 이런 애들의 잘못에 대해서 팩트로 찝는 게 아니라 정쟁의 대상으로 국가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부안해동을 하는 팀들이 있다 보인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 네.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대치를 안 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 정부 당국에서 뭘 모자라게 하거나 했던 거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건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구조적인 거를 어떻게 손볼 것이냐. 뒤늦었지만 네. 그때 반대했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여러 여론 때문이더라도 네. 신경을 좀 쓰고 눈치를 봐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고쳐가지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마련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주초에 사고가 큰 게 났어요. 사실은 이게 또 이번 주 초를 다루었던 정말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신생아 4명이 16일 밤 9시 반부터 잇따라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25주, 34주 뭐 정도 된 사이에 태어난 미숙아들이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잇따라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제가 애를 안 낳아서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데 애를 처음 낳으면은 저런 신생아실에 잠깐 있나요? 잠깐 있어요.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는 분만실에서 분만을 하면 네.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큐베이터에 하루 정도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있고 옮겨가지고 이제 바로 저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네. 중간중간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 미숙아들은 엄마 배에서 빨리 나온 거니까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영양분도 뭐 강제로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무균실에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생아들 중환자실이 병원에 많이 없어요. 아주 큰 대학병원들에만 있거든요. 네. 어지간한 병원들에는 없고 그래서 대학병원인데 이대목동 병원이 대학병원 중에서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이제 대학병원 중에 하나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죽은 거라서 이 원인이 뭐냐? 애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신생아실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애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염병인 건지 아니면 뭐 관리를 잘못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근데 지금 얼추 추정되는 게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로타바이러스라는 거에 11일 날 감염됐던 게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뭐 이런 하여튼 세균에 감염된 사실이 나왔는데 네. 요 그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거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병원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맞았던 사람이거나 네. 그런 사람 장에 있던 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병원 관계자들한테서 옮았을 가능성이 있고 병원 측 과실이 있다 이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로타바이러스라는 거는 네. 보통 이게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건데 여기에 감염되면 장염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애기들 변 있잖아요. 변 처리를 잘 못하면 깨끗하게 못하면 이제 거기서 금방 퍼질 수 있는 거라.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 곳곳에서 이제 로타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타바이러스가 워낙 전염성이 센 거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감염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시간대를 방치했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 곳곳에서 로타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네. 이미 그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상황이고 네.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때문에 죽었는지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혈액 안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발견이 됐으니까 요것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게 보통 이렇게 주사제를 섞어서 아이들한테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사제를 섞어서 만드는 조제하는 과정에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그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다음 주 중에 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니까. 이 사건은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볼 때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가 있고 그 사망 원인이 나타나게 된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이나 위생에 대한 부분,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병원 측에서 자기들의 과실을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다는 정황.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문제죠. 네,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세균 때문이든 네.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이든 네. 둘 다 위생과 관련된 거라서 네. 병원이 적절하게 위생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 비난은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직접적인 원인 말고도 그러면 그게 일어났을 때 병원이 유족을 상대로 조치한 거라든가 네. 언론을 상대로 조치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이 어쨌든 사고가 났지만 그거를 잘 대처했는가를 볼 수 있을 텐데 후자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아서 두 번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관리상의 부실이라고 치면 책임을 묻고 어쩔 수 없었지만 니들이 잘못했으니 수정하시오. 그리고 책임을 지시오. 라는 문제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건 도덕적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네. 병원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환자한테 그렇게 속이면 안 되지. 유독
유족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기 전에 뭐 네. 언론부터 불러가지고 얘기하다 유족이 막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박스를 이제 국가소에다가 보내는데 시신을 담긴 박스를 그것도 덜렁 박스만 보내가지고 네. 유족이 막 항의하니까 나중에 그 병원 시트지 덮어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막 덮어놔가지고 유족이 막 치워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 지난 9년, 10년 동안 만연한 문제가 생겨도 눈을 가리고 잘 덮으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의 흔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깨끗이 지워야 돼요. 병원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데 안에 계속 이제 거짓 내용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계속 아니다 네. 뭐 이런 게 밝혀지고 네. 하여튼 미숙한 정황이 드러난 게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어찌됐든 간호사 개개인의 잘못이든 또 나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주치의가 제대로 조치를 한 것처럼 속이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주치의는 집에 있었어가지고 집에서 전화로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뭐 이랬던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회 풍토 문제인 거예요. 잘못이 된 게 있으면 책임지고 바꾸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회라는 게 없잖아요. 조금 아픔이 있겠지만 수정해 가면 되는데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그걸 덮으면 된다라는 식의 풍토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 하여튼 언론 대응은 네.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이게 조직적이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것 자체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인력과 소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관리하기에 병원한테만 다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구조적인 부분으로 병원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 진짜 많은 리소스가 부족해서 소위 말하는 초년생들 그리고 레지던트들 막 사람 갈아가지고 지금 운영한다. 예, 이거 이대로 두면 사고 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마 있을 거고요. 병원 가보시면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서 그렇죠. 제도적인 뭐 보완이 좀 필요할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병원이 나중에 사후에 유족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 아 이게 꼭 그런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겠구나 싶은 네. 생각도 좀 들고. 그 모럴 해저드는 꼭 병원 의료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잘못된 풍토인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조장했던 지난 9년 10년이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송년회가 또 있었어요. 19일. 네. 네. 트리플 데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네. 대통령 당선되고 생일이고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야. 네. 12월 19일 날 그 세 가지 일이 다 일어났다 해서 이걸 또 일부러 모으신 거 아닐까? 기념일에 들어가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돈을 들쓰기 위해서. 그렇지. 야. 그 생일 선물로 하나를 퉁치고 하나만 받으면 되게. 이게 자기 생일에 자기 결혼을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양반이 결혼하던 그 시절에도 요걸 빅픽처를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 선거도 그때 맞춰서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어쨌건 12월 19일이 그렇게 세 가지가 겹치는 날이라서 MB 측근들이 항상 모였던 날이래요. 네. 네, 송년회 겸해서. 또 가서 물어봤죠, 기자들이.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와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 시위하는 사람들도 오고. 많았어요. 네, 뒤에서 전체를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와 볼만하더만요. JTBC 이희정 기자 아마 대표로 아마 이렇게 물어보기로 한 것 같아요, 기자들끼리. 그렇죠. 다 같이 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는데 이명박 대통령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는 나인테 물어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다스 특별수사팀이 검찰에 꾸려졌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중앙지검에서 형사 일부, 뭐 첨수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수사가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업무 부담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수사를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동부지검에서 다 맡아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뭐 그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예, 이번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특별수사팀의 수사 쟁점은 뭡니까? MB와 관련된 수사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국방부하고 국정원에서 있었던 여론조작, 댓글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지시를 했느냐 네. 여부의 수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줄기 수사는 다스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 재판해서 이제 돈 돌려받고 막 이런 140억 원을 어디서 돌려받느니 마느니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청와대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LH 형사 이런 사람들을 지시를 시켜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냥 구조대로라면 전혀 다른 사람의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청와대가 개입해가지고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럴 여지가 전혀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있었느냐.
그럼 이제 직권남용이거나 뭐 직무유기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한 갈래 이제 방향이 진행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다스 자체가 회사가 조그맣다가 커졌잖아요. 네. 근데 그 커진 과정에서 이제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비자금이 누구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MB 정치 자금을 쓰였거나. 그렇죠. 뭐 이런. 그러면 그건 이제 뭐 횡령이거나 탈세거나 배임이거나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다스가 그러면 실소유주가 누구고 이게 도대체 뭐가 법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 건지를 가려내면 결국은 나머지 수사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앙지검 형사 1부라는 게 사건이 워낙 많거든요.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그리고 거기는 막 특수검사들이 모여있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동부지검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하여튼 지켜보면 새해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수사의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플랜 다스에게. 오, 네. 그렇죠. 뉴스공장에서 처음 얘기가 나와서 안원구 전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주도가 돼서 이제 진행했던 다스 주식 매입을 위한 시민운동이었죠. 모금액이 달성이 됐죠. 네. 150억. 뭐 150억 그랬는데. 800만 원이 네. 3주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인가요? 뭐 했다는데 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1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모여지는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다스 주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스 주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국가가 그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네.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국고에 채워 넣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매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통은 팝니다. 그래서 온비드 같은 데 가면 부동산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이렇게 압류한 그 세금 대신 받은 물건으로 받은 것들 또는 물납 중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른 뭐 차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아요. 일종의 경매처럼 높은 가격 쓴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스 주식도 그렇게 공매도에 올라왔었는데 너무 가격이 높이 평가돼 있어가지고 그걸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3%. 다스 주식의 3%가 지금 공매도로 올라왔다 계속 유찰이 됐었어요. 그게 대략 추정 가격이 15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3% 지분을 취득을 하면 다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게 뉴스공장에서 2달 전쯤에 이렇게 아이디어처럼 나왔었어요. 네. 쇼미더머니 코너에서 제가 또 라이브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들끼리 실실 웃으면서 야 그럼 우리가 돈 모아서 해봅시다 했던 게 플랜 다스의 개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운동이 되면서 1,500만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150억이 모인 거예요, 150억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네. 열망이 그만큼 크다고 봐야 되고 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주식을 사서 네. 주식값이 뛰면 그 팔아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느냐? 아니야. 안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수익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유사수신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걸리거든요. 이 150억은 이자 수익도 안 나오는 그냥 넣었다 빼는 돈인 거예요. 네. 빌렸다 주는 건데 이자를 안 주는. 근데도 150억이 3주 만에 다 모였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네. MB의 이 다스 네. 관련된 이 의혹을 조금 제대로 풀어보자 하는 네. 열망이 쌓인 거고 네. 그게 이제 결실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좀 지켜보고 응원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열망과 힘은 지난해 촛불 때부터 쭉 모아져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MB는 송년회를 가졌는데 이 송구영신 네, 마지막은 조금 좀 쫄깃쫄깃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MB가 또 기독교인이니까 네. 교회를 가겠죠? 아마도 소망교회. 뭐 그러겠죠. 네. 기도할 거 많으시겠네요. 아무튼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범죄와의 전쟁 보면 최민식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왠지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홍준표 대표의 재판 결과가 있었어요. 성완종 리스트 이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났네요. 네, 대법원에서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됐고 짱납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혹시 여지가 좀 있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다 무죄로 판결이 나가지고 요거 당신이 돼지 엄마 브리핑 나가가지고 홍준표 무죄 이완구 유죄 때렸다가 이완구 유죄는 아니고 이완구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으면 그쪽이 더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 말이지 뭐. 좀 도와줘. 아무튼 홍준표 이완구 둘 다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설명 따로 드렸지만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일부러 엄벙덤벙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유죄도 한번 났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더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수사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그냥 무죄가 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확정인 거죠, 이게?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수사인데 뜻하지 않게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하면서 메모를 남겼는데 다 이제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만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만 기소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핵심부가 아니니까. 근데 이완구 씨는 사실 이것 때문에 수사가 됐다기보다 증언이 새로 나오면서 네. 비타500 박스에다가 이제 돈을 갖다 줬다는 증언이 새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엮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 차원에서는 범여권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틀어막은 거지 뭐. 네, 이 사람들만 뭐 잘 되면 좋을 거는 없어서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무조건 수사를 해서 엄벌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위기가. 뭐 틀어막았죠. 거기 뭐 김기춘 씨 몇만, 10만 뭐 이렇게 써있고 많이 나왔죠. 많았잖아. 네. 근데 하여튼 다 빠져나가고 기소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지나갔는데 좀 답답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분위기만 생각하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홍준표는 버려, 홍준표. 요런 카드였던 거야. 그럴 수 그죠? 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양반이 그 당의 대표가 돼 있네? 뭐 그럴 줄 몰랐겠죠. 그렇지.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하여튼 참 그분의 뚫린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근데 요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문무일 총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여기는 한마디 조절했어. 여기서 만약에 네. 문 총장을 띵받게 만들면 그럼 이제 벌집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공포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 조작한 검사들이 있지만 네. 문 총장이 거기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면서 이제 엄포만 넣고 빠져나갔어요. 야 이번에 무죄가 아니고 그냥 유죄 확정이 돼서 정계를 은퇴시켜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 이제 홍준표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또 어떤 어그로를 끌게 될지 참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는 홍준표에 비해서는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요 지금. 다 잃었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세게 얘기했어. 문무일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그로를 끌면서 자기가 네. 알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완구 전 총리는 못 보던 사이에 살이 더 찌셨더만. 술 많이 드셨겠지. 야 얼굴이 개구리 왕눈이에 나왔던 그 투투 아시나? 그런 느낌이더만. 심술살이 그냥 얼굴이 벌떡해가지고.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겠어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을 발표했지. 대응하지 않겠다. 무대응. 그러고 지나갔어요. 하여튼 홍준표 씨는 그렇게 됐고 그 빨간 목도리 메고 나가지고 기분 좋네 허허 하고 웃음 붙더라고. 좋겠지. 반면에 기분이 매우 안 좋은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우리 류여혜 언니가. 류여혜 최고위원. 네. 우리 라이언을 들고 와가지고 또 퍼포먼스를 한번 하시면서 와 정말 신박한 퍼포먼스를 누가 그거를 얘기해 줬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그냥 자기가 한 거지. 도대체 밑도 끝도 없잖아. 4차원이야. 그거를 어떻게 제 울보가 이 아이와 같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제가 그만큼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였어. 뭔 소리야 지금. 이건 다음 카카오를 연맥이는 일이었을까요? 그럴까요? 네이버에서 저걸 받았나? 여기서 또 빅픽처 나오나요? 왜냐면 인형을 2개를 갖고 오든가. 브라운 뭐 이런 인형을 갖고 오든가. 라인 쪽 하나, 뭐 라이언 하나 이렇게. 카카오 거를 갖고 왔어. 카카오는 무슨 죄야? 카카오는 완전 지금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주 그냥 카카오 95%로 씁쓸할 거야. 이걸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난리를 부리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네.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구. 네, 이게 사실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하죠. 보통은 국회의원이 겸직을 합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이 없는 곳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없는 자리는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당의 하부 조직인데 옛날로 치면 이제 지구당. 그렇죠. 네. 네.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역구를 총괄하는 실제적인 당의 책임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초자치위원회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돼. 그 지역구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국회의원이다. 이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당협위원장은 겸직이고 그 지역구에 예를 들어 지금은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니까 타 당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 도전할 주자인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기를 당협위원장을 못 맡으면 다음번 총선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공천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류여혜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위원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당협위원장을 못하면 다음번 배지를 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위원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목표가 최고위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를 부리는 거고 최고위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최고위원을 달고 할 수 있지. 있어요. 네. 근데 당협위원장이 훨씬 중요해. 훨씬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떨어뜨리니까 막 난리를 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분위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사실 별 신경을 안 쓴대요. 류여애를? 네. 신경 쓰겠어? 그러니까 안 쓰지. 다만 워낙 이렇게 좀 말을 막 하니까 네. 저거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신경 쓰는 정도지 네. 전혀 뭐 없대 관심에. 아이, 관심 없지. 근데 류여애가 뭐 홍준표에서 자기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키워가지고 오버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번에 이제 주모 발언도 나오고 막 했던 거야. 주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페북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페북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밝히면서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류여애 최고위원도 또 페북으로 맞대응을 했죠. 홍 대표 낯을 드셨냐고.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막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네.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가서 쫓겨나는 그림을 좀 만들고 싶었겠지. 그걸 또 페북 라이브로 하고 있더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당무 감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거 문제가 있는 데는 점수가 모자란 데는 당협위원장에서 떨어뜨리자. 근데 거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교체 대상자잖아. 그렇죠. 못 그러니까 들어가지.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쫓겨났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이제 쇼를 하고 나온 거지. 쌩 난리를 부렸죠. 근데 그냥 쇼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라이언을 들고 와가지고 하니까 야 저거는 도대체 무슨 마인드일까? 근데 사실 이번에 당협위원장 컷오프 된 중에는 서청원 의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물들도 많이 날렸어요. 네. 큰 틀에서 보면 네. 이제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못 들어간 거지. 그 자기 사람 안에. 류여애는 그냥 언론의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이제 라이언 또 있고 뭐 막말 뭐 나술하셨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등장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다져졌냐? 전혀 아니죠. 그렇진 그냥 않아요. 캐릭터로서 약간 독특한 캐릭터. 신박한 진상 캐릭터다. 요걸로 자리매김하셨지. 진상이 저럴 수 있어. 뭐 약간 이제 요런 네. 하여튼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어둥바둥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홍준표 체제 하에서 어떤 어그로를 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또 다른 대법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대법원 판결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이번 금요일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많은 날이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쭉 있어요. 몰아서 한번 쭉 하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하는 건 이번에 좀 많았어요. 근데 조연아, 대한항공, 땅콩해양, 네, 요것도 항로 변경을 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네. 이제 무죄로 그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아휴, 뭐 참 그러네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네.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판결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여기서 항로 변경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항로라는 거는 하늘길, 날아다니는 하늘길이라고 해석을 보통 했는데 그거를 지상에까지 가져와가지고 이제 야 돌려 뭐 이래가지고 17m를 옮겨간 거니까 네. 그거를 항로를 변경한 거로 볼 수 있느냐. 근데 항로를 여태까지는 하늘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그 돌리라고 안에서 난동 부린 거는 네. 업무방해 혐의도 이제 같이 네.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항로 변경을 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건 유죄가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집행유예형이 이제 선고가 된 건데 박보영, 조희대, 박상욱 대법관은 이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운항 중인 항공기라는 표현 자체를 날아다니고 있는 거 말고 지상에서 다니고 있는 것도 운항으로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바꾼 것도 큰 틀에서 항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엄격하게 이 조종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엄벌하는, 네. 방해하는 걸 엄벌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소수 의견을 3명이 냈으나 네. 나머지들이 그냥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좀 그래요. 기록은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남겨놓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설명하기로는 네. 처벌을 할 필요성이 좀 큰 사안이라고 해도 네. 법에서 이거를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죄형 법정주의인데 네.
뭐 그거를 원칙을 지킨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제도가 일반인들의 상식과 감정을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왜냐하면 법이란 건 그런 거니까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저 사건의 본질은 갑질에 대한 분노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 사건은 뭐 백번양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법에 대한 해석은 원래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원칙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판례가 되면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항로에 대한 거를 엄격하게 해석한 거는, 그리고 소수 의견이 있었던 거는 저는 뭐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형량이 좀 가볍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막 난동을 부린 거 치고는. 네.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서 그렇게 한 것도 네. 포함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할은 사실 법관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입법. 이후에 네. 그렇죠.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뭐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막 하거나 이럴 움직임은 아직은 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현아 상무가 했던 짓을 일반인이 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체포돼가지고 그냥 구금돼가지고 더 센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럼요. 네, 충분히 그랬겠죠. 만약에 너나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짓을 했어봐. 바로 체포야 우리는. 체포지. 어. 체포지. 한 몇 년 받을걸? 미국에서 못 와요. 못 와. 못 와.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좀 보기에는 참 답답한 판결인데요. 네. 이후에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판결 시리즈 하나 더 얘기해보면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사건이 또 그렇죠. 파기환송됐어요. 이게 뇌물죄라는 거 자체가 네. 대가성을 명확하게 찾아내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가성하고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허물어지면 이거는 뇌물죄로 적용을 못하도록, 그래서 생겨난 게 김영란법이에요. 그렇죠. 대가가 있어야만 받냐. 공무원들은 대가가 없어도 이거 다 보험 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진경준 같은 거 하면 걸려요 이제. 근데 예전에 있던 뇌물죄로는 마찬가지로 이게 명확하게 법리상 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김정주 넥슨 회장을 통해서 넥슨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런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게 넥슨 측에 어떤 특혜를 제공하는 뇌물이 아니었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친구예요. 김프로 네. 김 선생 친구듯이. 서울대 친구인데 동문이죠. 네. 네. 회사를 만든 거야. 근데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야, 주식 좀 미리 사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좀 돈 좀 빌려줘. 그런데 안 갚았어 돈도. 뭘 빌려줘? 그냥 지가 사서 준 거예요. 네, 그렇죠. 보험 네. 들어놓은 거야.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이후에 승용차도 받고 뭐 카드도 받고 가족 여행 다닐 때도 막 다 해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김정주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검사 친구 하나 있으니까 스폰서였던 거야. 사실.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네.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뭐 이렇게 저 받을 수도 있고 네, 네. 이래저래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엄청 커져가지고 네. 그 사놨던 주식이 나중에 이제 100억이 넘은 거죠. 그렇죠. 120몇 억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긴 건데 1심에서는 공짜로 주식을 받고 승용차, 가족여행 이런 거는 대가성이 없었으니까 이건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는 뒤집어졌어요. 뇌물에 해당한다. 라고 나왔는데 그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를 파기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대가성이 명예가 없다라고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거야. 진경준이 아니고 너나 나 같은 사람이 주식을 그렇게 취득했어 봐. 바로 들어가. 그리고 너나 나 같은 사람이면 안 줍니다. 그렇지. 승용차를 왜 주니? 김정주가 우리한테 줄 리가 없지. 가족여행을 왜 보내줘? 네. 아니 혹시 또 알아 뭐 모르겠지만 김프로쇼 어쨌건 광고해달라고? 그렇지. 이게 일반인들과 저렇게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제도가 적용되는 그것이 너무 기울어진 저울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해지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뇌물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뇌물죄가 형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이 높아지면 굉장히 좀 무섭게 처벌되기 때문에 네. 살인죄 다음으로 무섭게 처벌되는 게 뇌물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다 알아서 대가 관계가 있기 전에
알아서 미리미리 약을 쳐두세요. 다른 라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라. 그런 이런 거잖아.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법리적으로 들어가서 자꾸 해석을 하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땐 조금 어처구니 없는 판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죠. 가진 사람들은 서로 그런 식으로 주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받는다라는 선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대법원 판결 중에서 뭐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법원이 제일 오래 걸리고 힘든 개혁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임시국회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렇죠. 연장됐어요. 그게 개헌특위 연장이라는 이슈를 합의를 못해서 결렬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언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대선 출마했을 당시에 후보들이 개헌을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 투표를 언제 할 거냐? 다른 투표가 있을 때 같이 얹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 네. 그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라는 네.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 당연히 다 공약이었어. 네. 네. 근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개헌 특위라는 거를 기간을 6개월 연장해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말에 네. 개헌 투표만 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개헌 투표를 따로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국민 투표를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한번 하려면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 단위의 투표가 있을 때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모로. 게다가 공약이었잖아. 자기들 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단 말이야. 본인들한테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어그로를 이제 끌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임시국회가 12월 23일 날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네. 못 끝났고 이것 때문에 본회의를 못 열었어요. 내년 1월 달로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네. 이 개헌을 왜 막으려고 하냐면 개헌을 다루고자 하는 아젠다도 아젠다지만 사실은 개헌이란 이슈가 현재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태블릿 사건이 터졌을 때 JTBC에서 그 태블릿을 공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 국회에서 그렇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 카드예요. 대통령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개헌 얘기를 꺼내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만 시켜준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 시켜주면 내년 지방선거를 더 불리하게 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있던 거죠. 그래서 네. 지방선거 이후에 뭘 하자는 식으로 예산안도 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하여튼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요. 네.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자기들 표를 깎아먹을 일은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네. 지방선거에서 니네가 목리를 부려도 개박살 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임시국회 때는 법안을 한 건도 처리를 못했거든요. 못했죠. 12월 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둘이 공조해가지고 예산안 통과시키고 난 것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많이 빡쳤어요. 많이 빡쳤지. 그래서 자유한국당 패싱 논란. 네, 의사 일정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네. 결국 협상에도 이렇게 야지를 놓으면서 결렬이 되고 그래서 본회의가 자동으로 무산돼가지고 내년 1월 9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이게 뜻하지 않게 또 최경환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가 되기도 했어요. 야,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 본인은 원래 이제 바로 잡혀가야 되는데 네. 23일날 끝나고 네. 본회의가 열려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체포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처리를 안 하고 본회의가 끝나면 그냥 또 자연스럽게 체포되는 네, 거고. 체포되는 건데 네. 요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경환 의원한테는 되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긴 했죠. 이게 자한당이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그럴 일은 안 않은데 해요. 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또 합의를 했거든요. 여야가.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렇지. 최경환은 잡혀가도 나는 모른다. 그렇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끝나면 그냥 잡혀가라. 네. 이 얘기였는데 우리는 보호해줬잖아. 뭐 이렇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죠. 어쨌든 1월 9일 지나가면 이제 잡혀가실 텐데 어.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개헌이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선거구제도 개편이에요. 고칠 게 많아요. 네. 왜냐면 마지막 개헌이 87년이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이 따라가지 못한, 담지 못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죠. 단순히 뭐 대통령 기간을 뭐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 말고도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이슈 중에서 일단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자기들이 당리당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권력 구조. 4년 중임제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각제 형태 개헌이냐? 또 하나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선거구제 개편.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자유한국당이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묶어서 개헌을 해버린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있는 총선 때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얘네한테는 4월에 달린 일이죠. 4월에 달린 문제야. 그래서 가능한 뒤로 밀려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현재 제도 그대로. 그렇지. 이걸 노리는 것 같아. 네. 네. 만약에 지금보다 바뀌어가지고 네. 민의가 더 반영되는 형태로 하면 자기들 정말 죽을 것 같거든. 죽지. 그러니까 총선은 어쨌든 열고 네. 그게 적용되는 건 다음으로 좀 미루자. 네. 요런 뭐가 숨어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좀 지켜보시죠. 그렇게 맘대로 되게 놔두면 참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어그로를 끌고 있고 또 국민의당이 지난주 내내 아유 여기는 뭐 우리가 이게 안 다루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지난주 내내가 아니고 그냥 지난달 내내.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던졌어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네. 본인의 재신임 요거를 받겠다. 소위 당원 말하는 투표를. 전당원 투표. 네. 네, 전당원 투표란 걸 해서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꼼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지. 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란 말은 이제 좀 긍정적인 함의가 있는 거 하지 말고 바른정당과의 합당 이거를 우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를 자기 직을 걸고 물어보는 거야. 얼핏 보면 좀 뭔가 그럴싸하잖아. 그게 그럴싸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합당에 대한 이슈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물어봐야 돼요.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으면 당원 당규상에서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전당대회를 열 것이지 전당원 투표는 왜 하냐는 거잖아. 네. 일단 필요가 없는 절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게 될 문안을 살펴보면 뭐냐면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신임할 건가요? 신임하지 않을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나는 이슈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 통합을 반대하는 거는 반대할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신임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를 교묘하게 믹스해버려서 안철수를 신임한다면 당연히 통합을 찬성하는 거지라고 결론을 몰아가는 질문인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야. 그렇게 네.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이제. 세 번째 꼼수는 뭐냐면 전당원 투표를 한다면 그것도 모든 투표란 것은 그렇다면 몇 명의 전체 당원 중에 몇 명이 모여야 이 투표가 정족수라고 볼 것이냐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해요. 그렇잖아요. 네. 전당원이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50%는 무조건 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50%가 안 되면 이 투표는 투표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투표로서의 정당성을 갖는 건데 당무회의에서 전당원 중에 몇 명의 몇 %가 참여해야 된다는 제도 자체를 우리가 여기 적용하지 말자라고 해버렸어. 그럼 무슨 ARS로 하고 막 이제 난리도 아니야. 10,000명 중에 1,000명이 투표해도 이건 유효한 투표라고 보자는 거야. 이상해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총이 있었는데 네. 화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 아유, 박지원 대표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야, 거품을 물고 욕을 하시더만, 거의. 네. 그래서, 의총이 있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버렸거든. 네. 아니, 왜 그걸 기자회견으로 해? 의총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기자원에서 발표를 하고, 의원총회 안 갔어. 안 갔어요. 네. 그리고 또 상당수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안 왔어요. 의원이 몇 명 없어, 그 중에. 의원이 24명 참석했는데, 네. 그 중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3명 참석했어. 네. 권은희, 김수민, 송기석 이렇게 3명만 오고 네. 나머지는 다 막 화만 내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어디냐고 오라고 막 얘기하는데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의총 결과를 발표하는데도 안철수 편인 사람들하고 안철수 반대하는 사람들, 통합 반대파하고 네. 또 달라. 내용이.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했잖아. 저희가 해석한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서로 다른 거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제 합당에 반대하고 안철수 그만하라고 이제 하니까 네. 뭐라 그랬냐면 탈당을 해라. 아하. 그리고 합당을 하셔라. 바른정당하고. 그리고 안철수는 자진해서 사퇴해라.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야. 네. 의총에서 우리가 이걸 결의했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가 결의를 하지는 않지 않냐. 도대체 뭐냐 결의했죠. 에이 결의는 아니지. 막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워. 말만 했지, 결의는 안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김경진 의원이 부릅니다. 쓸까요, 원내대표를. 네,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또 원내대표가 아사모사하게 답을 해주네. 총의를 모은 것이지. 의총이 통합에 대한 의결기구는 아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네. 아사모사. 뭐 아사모사 하고 그냥 가버렸어. 또 막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뭐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고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 내분 사태는 관전 포인트가 딱 하나다. 누가 남아있을 것이냐. 네. 국민의당 타이틀을 누가 갖고 갈 것이냐는 건데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네.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참 대비되는 두 사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 난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했던 대응 방식과 지금의 안철수 대표가 하는 대응 방식을 생각해보면 180도 달라요. 저는 약간 꼬신 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으로 탈당해 나간 의원들, 이제 어그로 대마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안철수한테 못 이겨, 지금. 니들보다 더 센 어그로 한번 만나봐라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게 안철수일 줄은 몰랐네. 야, 지금 국민의당 하여튼 수습 안 되는 지경입니다. 난리도 아닌데요. 네. 이런 난리도 아닌 와중에, 우리 또 학교 형님 들어오셨습니다. 이 양반은 정말 나 진짜 웃겼던 거예요. 대박인 것 같아. 손학규 지금 국민의당 고문이죠. 네. 네, 손학규 고문이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손학규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와서 안철수에 붙을 것이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호남에 붙을 것이냐가 자기들한테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철수가 뭐 공항에 마중을 나갔느니 마느니 막 이제 네. 막 말이 많았어. 근데 손학규 고문은 공항에 들어와서 명확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보수 통합의 길을 지원하겠다. 안철수 손을 들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예. 어차피 손학규 씨가 좀 호남계 의원들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른정당 유승민과의 길을 도모하겠다는 인터뷰를 딱 하고 일성을 날리고 인천공항으로 멋있게 들어왔습니다. 제천에서 화재가 났네. 그러니까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낮에 났으니까 네. 그날은 그래도 앞에 많이 그렇게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속보 형태로만 나갔거든요. 네. 8시 뭐 9시 뉴스에서는. 근데 그 다음날은 이제 워낙 크니까 특집 뉴스로 그냥 이걸로만 도배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뉴스가 들어갈 틈이 없어서 네. 손학규 또 사라지셨습니다. 이분은 이번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 인생 내내 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손학규 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2006년인가요? 민심 대장정을 떠났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북한이 핵실험했죠. 네. 그리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는데 네. 한미 FTA가 타결이 됐고 그렇죠. 민간인 사찰 농성을 본인이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그렇죠. 만덕산에서 내려오던 날. 네. 그때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도 대선 공약을 딱 발표했는데 네. 사드 배치했어. 그렇지. 그리고 김종인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네. 김종인 뉴스만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에요. 게다가 본인이 같이 대선 경선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이기고 간 그 당의 대선 주자가 꼭 대선에서 낙마하는 징크스도 있습니다. 그렇지.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승자가 된 사람은 네. 낙마했어. 그래서 네. 2007년에 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을 이긴 정동영 후보 2등했고 그렇죠. 18대 대통령 문재인 나와서 2등했고 그렇죠. 19대 대통령에는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가 3등 3등했죠. 하여튼 이 정치권의 포레스트 검프인데 그분은 뭘 안 하시는 게 네.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손학규가 뭔가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보는 맛도 재밌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손학규가 이제 귀국한다 그래가지고 네. 야 이번에는 또 뭐가 있을까. 나 내심 기대했다. 네, 약간 그래. 근데 이건 뭐 결과가 하여튼 저희가 웃고 떠들고 얘기할 뭐 그런 사건은 아닌데 네. 하여튼 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이분은 그냥 정계 은퇴를 하시는 게 네. 사건 사고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공교롭게도 31일이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딱 말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의 이슈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매년 하잖아요. 31일 날 저녁에 보면 뉴스들이 이제 10대 뉴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시상식 할까? 우리 시상식 한번 해볼까? 31일 날. 김프로 씨가 뽑은 10대 뉴스. 네. 한번 하여튼 해보죠. 네. 올 한 해를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게도 월요일날 출근 안 하셔도 되는 휴일이에요. 그러네. 네, 저희 네. 같이 늦잠 잡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